소속소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상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46%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한국 기업 등의 베트남 누적 투자 규모는 약 859억 달러, 약 126조 원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5.97%가 폭락한 16,550.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4.84% 급락한 5,396.6을 기록했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도 3.98%가 떨어진 45,544.64로 마감했습니다. 청명인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8도, 경북 김천은 19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일교차를 15도 안팎으로 벌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8도, 습도 57%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5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부가세입니다. 그 부가세 이제 신고 기한이 늘 다가오는데요. 요거 이제 잊으시면 나중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기 신고 기한이 오는 25일까지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부가세 10% 어디에나 붙는데 미국에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비관세 장벽 아니냐?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왜 한국은 이런 걸 받느냐라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국산이든 어느 나라 산이든 차별 없이 걷는 건데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 또 부가세가 있습니다. 일종의 소비세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쉽게 맞춰주셨고요. 1571님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 3월 폐업해서 미리 부가세를 냈습니다. 폐업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흑흑 다들 화이팅! 또 이렇게 또 씩씩하게 보내주셨고요. 1571님도 폐업하시고 다른 일 하실 때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637님은 물건 살 때 카드를 내니까 현금 요구하고 그래도 카드 내면 부가세를 현금 내면 부가세 깎아준다고 카드 내면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추가하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9704님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돈 받을 땐 좋은데 이거 갖고 있다가 낼 때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되고 내가 판매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10% 세금인데 왠지 뭔가 빼앗기는 듯한 느낌. 뭐 사람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4089님이 조경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나무를 살 때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신입일 때는 이게 잘못 발행된 줄 알았지 뭐예요. 이렇게 정답 부가세. 나무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 생필품 같은 거 있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뭡니까 버스요금, 그리고 왜 여성용 그 위생용품 이런 거에도 부가세가 안 붙거든요. 필수품에게는. 나무에도 부가세가 안 붙네요. 이렇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경제 상식을 또 키워나가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개장 초에는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코스피는 낙폭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3%까지 올라왔고요. 24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먼저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0.6% 오른 687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이 폭락했고 S&P 500도 4.8%나 폭락을 했는데 우리 국장은 상대적으로 올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빠지는 것보다도 더
선방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인 1,440원까지 내려가네요. 12원이나 빠지면서 1,44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뭔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요즘 뭐 정세가 하도 이제 시끌시끌해서 또 이제 탄핵 국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의 한 5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잊을 수 있는 시간, 내일이 식목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또 엄청나게 큰 산불 피해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시 시작하는 준비도 산림 측면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식물지리학자를 모셨습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연구소 공우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숲속 나무 이야기 좀 많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 나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알게 됐는데 목재에도 이거 관세가 붙죠. 관세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 예, 수입할 때. 근데 우리는 사실상 나무를 수출하는 일은 거의 없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을 해서 예. 가공한 합판을 많이 수출을 했고요. 부산의 합판 산업이 그때 성황을 이뤘는데 원목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네, 합판을 수출하는. 그런데 요즘이야 뭐 우리가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걸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시면 마이크에 더 좋은 소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 너무 가슴 아픈 큰 산불을 겪게 됐는데 많이 나오는 지적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특히 산불에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글쎄요. 나무는 실은 죄가 없습니다. 나무는 죄가 없다. 네, 죄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나무를 너무 많이 심거나 덜 심거나 한 사람 탓이죠. 그래서 자연의 예. 구성원인 소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나무는 죄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알맞은 곳에 적당한 수종을 심어야 되는 흔히 적지적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처럼 적지적수. 적지적수. 그래서 이제 나무의 특성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산에 갔을 때 계곡보다는 능선 쪽 네네. 그리고 산의 정상 쪽과 같이 수분이 적고 토양이 척박한 곳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드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사는 민가의 주변 산자락 이런 환경에 최적화된 이러한 나무입니다. 수분이 별로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무에서 그렇죠. 소나무가. 예. 악주권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지금이야 소나무를 우리가 죄인 취급하지만은 실은 소나무는 예. 우리 풍토에 우리 살림이 회복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나무입니다. 아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으니까 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는 듯. 근데 이제 문제는 소나무가 사람의 잘못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다른 활엽소보다 예. 1.4배 정도 더 뜨겁게 타고 그리고 불이 지속되는 기간이 2.4배 정도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소나무에 송진과 같은 기름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 붙는 그 뭔가 타는 온도도 달라요? 그렇죠. 타는 시간도 다르고. 시간도 길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소나무 잎이라든지 솔잎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솔방울 같은 것들은 불에 붙게 되면은 상승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이 불 때. 그래서 뭐 동해안 양양이나 강릉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하천을 넘어다니고 하는 멀리까지 비화 날아가고. 혹은 도깨비불 이런 형태로도 이제 큰 산불을 이렇게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나무는 죄가 없다. 네, 사람이 문제죠. 하기사 뭐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다 사람의 실화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다만 소나무는 능선이나 정상이나 사람이 사는 곳 주변이나 그렇죠. 이런 곳이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이제 화렵수보다 침엽수 비중이 높다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토 면적의 한 65% 정도가 산지입니다. 네. 산인데 그중에 산의 한 40% 정도의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들이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와 뭐 신갈나무와 같은 활엽수들이 섞여 있는 호남림 혹은 혼요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하. 그래서 전체 국토에서 산지 한 70%에는 침엽수들이 널리 분포한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네. 침엽수 중에서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 잣나무, 뭐 언론에 많이 소개된 구상나무 그리고 이따 그림에도 나온 가문비나무와 같은 이 같은 침엽수들이 있고 네. 활엽수는 흔히 우리가 참나무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참나무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참나무 속에 혹은 참나무류에 포함되어 있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 종류들이 한 20여 가지가 있거든요. 아, 참나무가 종류 이름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안에 정확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나무 이름이. 뭐 어렵지만은 또 이제 한번 익숙해지면은 이제 상당히 친숙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이런 정도가 넓은 잎 나무들, 넓은 잎 나무들이고 넓은 잎 나무들도 저희가 그 예. 유튜브나 KBS 콩으로 보실 수 있게끔 화면에 띄우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게 아마 가문비나무, 가문비. 요거는 그 침엽수. 침엽수, 상록 침엽수, 늘푸른 바늘잎 나무. 오, 소나무처럼요. 소나무처럼 늘푸른 바늘잎 나무고 왜 늘푸른 바늘잎 나무라고 하느냐면은 잎이 지는 바늘잎 나무도 있습니다. 가을철에 산에 떨어졌다가. 갔을 때 노랗게 단풍이 드는 흔히 우리가 뭐 낙엽송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름은 낙엽송인데 그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잎을 간다고 해서 잎갈나무인데 걔는 낙엽이 져요. 그래서 낙엽 침엽수도 있고 늘푸른 상록 침엽수도 있고 근데 대표적인 게 가문비 나무와 소나무가 소나무. 상록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상록수 하면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나무처럼 그렇죠. 느끼기는 소설에도 하는데 있고 노래도 있고. 아하, 그건 이제 사시사철 똑같이. 네. 그리고 참나무는 특정 나무 이름이 아니라는 거. 네.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공예감을 듣는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나무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아까 전체 산지의 40%가 침엽수고 혼합림이 30% 정도. 네, 네. 그러면 나머지 30%가 활엽수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활엽수고 근데 뭐 순수하게 활엽수만 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소나무와 같은 상록 섞여 침엽수도 있고. 섞여 자라고 또 상록 활엽수가 있습니다. 동백나무, 뭐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 이런 나무들 1년 내내 늘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넓은 잎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가시나무가 네. 활엽수예요. 상록 활엽수죠. 저희가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호랑가시나무 예, 아마 맞나요?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잎이 바늘같이 뾰족뾰족 나오는 그 네네. 나무 네. 그게 호랑이가 등이 간지러울 때 등을 긁었다고 해서 호랑가시나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렇게 소개되는. 그래서 호랑가시나무예요. 네, 나무 이름도 재밌네요. 아까 그 꽝꽝나무. 꽝꽝나무는 불에 탈 때 꽝꽝 소리가 난다 해서 꽝꽝나무고. 그래요. 네, 꽝꽝나무가 활엽수예요? 상록 활엽수입니다. 잎은 아주 잎이 작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가 활엽수 림만 따로 이렇게 조성되는 거는 거의 없고 다 맞게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실은 중생대 백아기 때 예.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이 땅에 살아온 그야말로 이 땅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실은 그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산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죄인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소나무는 무죄고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그리고 우리 숲을 가꾸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된 이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독 침엽수가 많은데 네. 인간이 침엽수를 많이 심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침엽수가 많이 자라난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나무와 숲의 이력서를 보면 되는데 예, 숲의 이력서. 예, 제가 이제 그런 책을 저는 쓴 적이 있는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활엽수하고 침엽수들이 서로 조화롭게 그 풍토에 맞는 환경에 맞도록 서로 자연적으로 뒤섞여 살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쓸모 있는 나무를 선택적으로 벌채를 하거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나무들이 이제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 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은 소나무를 베는 것을 엄격히 금지를 했습니다. 송목 금벌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베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소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나중에 집을 지을 때나 관을 만들거나 혹은 아까 이제 소나무가 제가 민가 주변에 많다고 했잖아요. 네. 소나무를 많이 베게 되면은 여름철 폭우가 왔을 때 홍수 산사태를 일으켜서 자연 재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보호를 한 거죠. 그리고 보호함과 동시에 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마을 주변의 소나무들 그리고 이제 활렵수의 경우는 흔히 도토리 나무라고 하는데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거죠. 아까 이제 참나무처럼 우리나라에 도토리 나무는 없습니다. 참나무류 혹은 참나무 속에 해당되는 나무들이 맺는 열매가 도토리 나무지 도토리 나무는 없고 마을 주변에 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묵을 써먹거나 국수로 해먹는 것은 이제 열매인 참나무 종류들의 열매인 도토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네요. 네. 5622님이 오늘 제 귀가 호강하네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리고 박사님 또 그 질문 주셨는데 요건 제가 이따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직업의 세계에서도 이제 나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네, 수억 원 들었습니다. 호가하는 나무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소나무가 제일 비싼가요? 비싼 나무들끼리 막 최상위 랭크 이렇게 보면 아마 소나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이제 새로 아파트들을 신축을 하면은 네네. 거기에 조경들을 참 멋있게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 있는 서 있는 소나무들을 보면은 보통 한 20에서 30m 뭐 아주 올곧고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네. 그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식물원이라든지 수목원 예.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호가하는 나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무 종류가 비싸기보다는 나무의 연령 그리고 수영이라고 하는 생김새 그리고 희소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두루 갖췄을 때 비싼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습니다. 희소성에 따라서 예, 희소성도 중요합니다. 굳이 나무의 가격까지 여쭤보는 건 경제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산에서 그 소나무를 많이 좀 이렇게 심고 키우시는 이유가 송이버섯 때문이다. 네. 송이를 얻기 위해서 산주 입장에서는 소나무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제가 이제 요 며칠 동안 일주일 정도 강원도를 이렇게 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네. 실은 오늘 새벽에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아우, 이제 네. 지금 KBS로 왔는데 강원도 지역 특히 영동 지방의 주민들은 송이를 흔히 우리가 송이버섯이라고 하는데 네. 송이버섯은 아니고 송이 하면은 그 버섯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 안에 버섯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송이 경우에는 지난 가을 추석 때쯤 1kg에 가격이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kg이요? 송이 1kg 몇만 원 하나요? 몇만 원? 예. 얼마나 될까요? 170만 원을 호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와, 1kg이요? 그렇죠. 주민들 현지 산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키워야겠네요. 안타까운 것은 소나무 사람들이 이제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나무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거의 100% 발생을 하고 발생했을 때 소나무가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은 다시 소나무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송이라든지 땅속에는 복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버섯 종류가 자라거든요. 한약재에 적복령, 백복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소나무를 다시 심어야 이제 자신 세대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송이가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소나무를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 사람들은 네. 자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산도
뭐 이제 나라 것도 있지만 개인 임야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림이 사유림 거의 있으면 70%를 차지하니까요. 내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든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뭐 정부가 나무를 심어준다고 하면은 다른 나무는 필요 없고 소나무를 심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산촌 주민들 혹은 산주 입장에서는 경계 수종을 심는 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종을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성환님이 그 조경용 나무 운반하시는데 이제 형부가 이렇게 조경용 나무로 운반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 운반할 때보다 운반비를 3배 더 준다고 합니다.라고. 나무 운반비가 더 비쌉니까?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오. 중도에 혹시 이렇게 건조하거나 또 자동차 차량이 이렇게 먼 거리를 운반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이제 도착지까지 가져다 줘야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그 거죠. 나무 싣고 가는 트레일러 보면은 네. 오, 되게 크고 그렇죠. 그걸 또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잘하면서 또 이동을 시킬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산불이 났던 자리에 또 뭔가 대안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산불 피해가 났으면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 재로 남아 있고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타버린 나무들은? 타버린 나무들은 실은 다른 용도로 쓸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성이 우선 떨어지고 예.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들도 다시 우리가 되사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경제성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뭐 찜질방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혹은 화목이라든지 아. 이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쇄를 해서 이제 우드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력발전소 같은데 땔감용, 아. 땔감용으로 이제 공급할 수도 좀 있겠죠. 타다 남은 거는 그래도 땔감이라도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막 재가 남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나중에 새로운 나무를 심고 다시 이제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얘들이 사는 것은 이게 땅 속에 있는 무기물과 이제 광합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양분을 이제 몸에다가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잎이 떨어지거나 나무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분해가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질 순환이 되면서 유기물일로 토양을 비옥하게 거름지게 만들어 주고요. 탄다고 하더라도 탈지언정 예. 그게 재는 다시 거름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기물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타고난 재들이 비가 오게 되면은 토양에 머무르지 않고 강물에 쓸려서 아하. 옮겨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이제 숲이 우거졌을 때는 유기물을 공급을 해주던 숲이 사라지니까 이때부터는 토양이 기본적으로 척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아무리 새로운 풀씨라든지 나무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살림의 복구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인공적으로 조림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기다리면은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아, 뭐 기다리자 하는 서로 우리 정치권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 생각이 것처럼 다르듯이. 이제 학계에도 시민사회에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산불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와 숲만 잃는 게 아니라 토양도 잃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 살던 동물들 그리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의 터전, 자기의 일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아주 복합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산은 이렇게 빽빽할수록 되게 예뻐 보이고 네. 뭐가 이제 나무가 많을수록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좀 공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도 생태적인 관점에서 숲을 보는 사람들은 네.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숲이 바닥에서 이끼라든지 이런 풀들, 이끼 종류와 풀들이 바닥을 덮고 그 위에 키 작은 떨기나무, 관목이라고 흔히 하죠. 떨기나무, 관목들이 자라고 그 위에 중간 키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큰 키 나무가 자라고 층이 여러 층으로 된 숲을 건강한 숲으로 봅니다. 아, 그게 생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숲으로 보고 있고 네네네. 그게 이제 생태적인 관점인데
이제 산림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게 숲이 아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숲 가꾸기를 해서 숲을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쓸모 있는 나무들을 위주로 해서 길러 가지고 경제성 있는 목재를 생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숲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막 정글처럼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찾아가도 뭐 관광 자원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 울창하지만 정리가 된 산속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생태적인 숲이 훨씬 건강한 숲으로 보는데 이제 산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 가꾼 나무들이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제 둘 중에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이렇게 자연 생태적인 어떤 그 특성이 좋은 지역들은 자연 숲으로 잘 유지 관리를 하고 경제성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이런 뭐 숲은 네.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도 건설하는 측면에서도 예. 뭐 불필요하게 높은 곳까지 임도를 건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산불을 키운다 하는 어떤 비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들이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서로 주장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토론하는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세우는 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런 조율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뭐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림을 조성할 때도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좀 들리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목적에 맞게. 네. 그래도 이번에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중간 좀 임도가 있어야 차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산불도 진압할 수 있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임도를 또 만드는 게 또 산림을 훼손하는 거다. 또 이렇게 또 이것도 막 엇갈리더라고요. 네, 주장들이. 아주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강한 이제 토론은 또 많이 할수록 네. 좋은 거고요. 바로 내일이 식목일입니다. 네.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날씨가 많이 변했으니까 식목일도 날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기후변화 충격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네. 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1도 정도 0.9도에서 1도 정도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5도 기온 상승이 있었습니다. 더. 예. 우리가 훨씬 기온 상승률이 높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도 압축 성장,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온실 기체를 발생하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숲을 많이 이제 베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온도가 다른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전보다는 겨울이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겨울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봄은 일찍 찾아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봄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강풍이 갈수록 세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산불과 같은 재해를 부추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후가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식무기를 조정하자 앞당기자 하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아직 입장이 우리의 경우는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식목일이라고 하지 않고 네. 식수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947년도에 4월 9일을 식수절로 정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999년도 3월에 3월 2일로 식수절을 앞당기자 해서 벌써 여기는 거의 30년 가까이 어허허. 이제 나무를 심는 날을 한 달 정도 앞당겨 가지고 3월 초에 이제 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도 한번 왜 그런 일들이 필요한지 이게 현실적인지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도 한 달 정도는 앞당길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런 것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1940년대 우리나라 서울의 4월 평균 기온이 예. 한 7.9도 정도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4도 가까이 상승을 해서 12.8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한 80여 년 만에 예, 80여 년 만에 4도 정도 기온이 오른 거죠. 4월 평균 기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더 실감하시기 위해서는 옛날 뭐 1, 20년 전보다 봄에 꽃 피는 시절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꽃 피는 시절이 늦어졌나 빨라졌나 한 달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요 몇 해 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일주일 사이에 이 모든 봄꽃들이 동시에 개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순차적으로 피해야 순차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꽃 축제를 봄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이게 우리가 올해는 꽃 피는 시기하고 축제 기간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게 최대 현안입니다. 아하. 그게 지역 경제에도 아주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또 많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죠. 더 기온이 올라가고 네, 하면서 네. 더 빨리 필 수도 있고. 네. 야,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나무를 다시 한번 심으려면 묘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묘목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선택이 나무를 효자로 만들기도 하고 죄인으로 내몰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이 나무를 심는 목적이 네. 어떤 목적인지 경제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면은 경제 수종을 심어야 되고요. 만약에 조경용이면은 보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은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고 만약에 자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라면은 그 목적에 맞는지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아하. 원전 사고가 있을 때 바닷가에 곰솔이 있는 지역은 피해가 적었는데 예. 곰솔을 베어낸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 이후에 일본이 사구 지역에 나무 심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곰솔 소나무 종류인데 네.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캠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텐트 치고 이렇게 했던 솔숲이 있을 겁니다. 네네네. 바닷가에 있는 숲이 이제 숲이 나무 줄기가 거무튀튀한 곰솔입니다. 곰솔 한자로는 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런 나무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걸 따질 거냐, 조경이냐, 재해 예방이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또 다르게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 예, 수종도 큰 키나무, 중간 키나무, 아까 말씀드린 떨기나무, 관목 섞어서 심는 게 바람직하고 침엽순지, 활엽순지 이런 것들도 섞는 게 좋을 거고 아무튼 생태계는 다양성이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묘목을 고를 때에는 가능하면 잔뿌리가 많은 거 네. 그리고 가지가 사방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들 그리고 병충해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응을 하려면은 이때 낙엽 활엽수만 심거나 상록 침엽수만 심거나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조화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종들을 다양하게 섞어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도 경제계에도 독과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태계에도 다양한 식물들을 섞어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숲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까 박영은 님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후변화 생태계연구소 공우석 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으로 좀 가볼까요? 가로수. 네. 가로수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곁에서 늘 이제 보게 되는데 가로수도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네. 은행나무도 있고 벚나무,
버즘나무, 플라타나스가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요. 가로수를 선발하는 기준도 뭐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미적인 측면에서 가로수를 선택을 한다면은 네. 꽃이라든지 잎의 생김새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면은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 그리고 여름에 도심 특히 도심이 네.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섬, 그게 도시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은 것을 그쵸, 열섬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한 용도면은 이제 잎이 크고 여하튼 활성 역할을 많이 하는 애들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름에 무덥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잎이 넓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고 관상용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맞는 것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하는 측면도 이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잎이 아주 잘게 떨어지는 낙엽이 잘게 떨어지는 아이들은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청소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렇죠. 특히 가을에 뭐. 예, 가을철에 이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아하.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장 특성도 중요합니다. 대기오염이 강한지, 매연에 내성이 있는지, 병충해에 강한지, 그리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도시 환경,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견딜 수 있는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그러네요. 소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버점나무가 됐든 요즘은 이제 봄철에 이쁜 초여름에 이쁜 꽃이 핀 이팝나무 하얗게 이팝나무 예. 과거에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보릿고개에 먹을 게 귀했는데 사람들이 하얀 꽃이 피는 이팝나무를 보고 야 저게 이밥 흰 쌀밥이 저런 쌀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해서 이팝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들 꽃이 요즘 예. 인기가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팝나무가 이밥 예. 그리고 이제 역사도 같이 이제 서려 있고요. 혹시 소장님은 가장 좋아하는 그 가로수는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로수는 실은 수종보다는 잘 가꿔진 가로수 그리고 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 예. 수형이 잘 보존된 나무. 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요즘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봄에 은행나무를 생각을 하시면은 잎이 은행잎이 나오는 거 얼마나 예뻐요. 그땐 예쁜데.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울창한 이런 숲을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열매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후손을 남기기 위한 종족 본능은 모든 생물의 기본적인 그쵸. 어떤 성격이니까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열매에서 나는 악취가 싫다고 암나무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암나무를 다 하면은 우리가 요즘 인구 절벽 시대에 만약에 어떤 성을 그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선택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생태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참으면은 은행이 주는 여러 가지 특히 은행나무는 공해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도 견디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은행나무는 과거 지질시대 때부터 살았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은행나무는. 그래서 은행나무를 미워하거나 뽑아내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562님이 여쭤보셨던 게 딱 그거였습니다. 은행나무. 그래서 그 네. 여자나무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뭐 암나무, 수나무 어떻게 표현해요? 암나무, 수나무. 암나무, 수나무. 암나무, 수나무. 그래서 암나무를 없애자라는 여론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3759님이 은행나무가 그 벌레 해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나무 덕분에 도심에 벌레가 많이 없는 거다. 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럼요. 은행나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화석으로도 나타나고 현재 살아있기도 하는 화석나무라고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소나무도 그렇고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내부에 유전적으로 강한
형질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해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 중에서 은행나무에서 추출한 이제 긴코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래서 은행나무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해를 입히는 나무는 아니다. 잠깐 냄새를 그렇죠. 우리가 그걸 뭐 즐기면 되는 거죠. 나무는 죄가 없다. 나무는 죄가 없습니다. 예. 그 말이 딱 맞네요. 사람의 인식이 문제지. 또 하나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꽃가루 때문에 비염 앓는 분들 좀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코 훌쩍 들 때가 있는데 네. 그 원인이 꽃이 아니라 나무예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꽃도 비염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을 생산을 하고요. 네. 나무도 생산을 하고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나무류, 네. 참나무 종류들 그다음에 오리나무 종류들, 자작나무 종류들 그리고 버드나무 종류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들여와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심은 삼나무 네. 그다음에 요즘은 그 이제 피톤치드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고 해서 남부지방에서 인기가 좋고 여기저기서 많이 심는 편백나무 이런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에서 꽃가루가 생성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예. 그리고 네. 나무도 그렇고 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외래 식물 중에 이제 돼지풀이라는 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잘 모르시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장미 종류들, 국화 종류들 모든 것들이 꽃가루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다하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식물끼리는 자기들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 우리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꽃가루가 너무 많아지면 화분증이라고 해서 예. 그 알레르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거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특별한 관광이 새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이름으로 지금 관광 상품화되어 있냐면 피분 여행. 피분. 그러니까 화분을 피할 수 있는 여행. 일본은 흔히 일본 말로는 스기라고 하는데 네네. 일본 여행 가시면 삼나무 종류 이렇게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곱게 자라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엄청난 꽃가루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에 제주도 갔을 때 알겠습니다. 네. 예, 꽃가루가 그런 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고 예. 나무는 죄가 없는 것이고요. 오늘 기후변화 생태계 연구소 공우석 소장 통해서 나무와 숲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잠시 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집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늘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전면 폐쇄돼 첫 차부터 무정차 운행 중입니다. 종로 3가의 경우 4번, 5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6호선 한강진역도 무정차 운행 중입니다. 시내버스는 광화문과 세종대로, 한남동과 국회 앞 등에서 임시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율이 25%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6%로 기재됐던 미국 측 행정명령 부속서에도 25%로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3759번님. 전세로 구입한 집을 월세로 주는 건 이건 불법인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를 얻은 집을 내가 다시 세를 준다. 이거를 우리가 전대라고 하고요. 전대. 네, 그 계약을 전대차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대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를 진행하면요, 이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아하. 그래서 나중에 집주인이 알게 되면은 그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당연히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전대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3759번님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집주인이 동의해줬어요. 그럼 그때는 월세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이때 또 월세 내는 그 세입자는 전입신고하고 또 주택에 대한 권리 대항력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전세 월세 궁금하신 점은요,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지 제가 하나 안내해드릴게요. 네. 바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창에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검색하시고요. 뭐 연락하실 때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그러니까 연결 전화하시면은 이쪽으로 연결해 주니까요.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전국 어디에서든 그럼요. 전화 걸어서 행정적인 걸 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은요. 네, 정진권님, 공공 와이파이 사용할 때 은행 거래는 좀 자제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좀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따로 비밀번호도 없고 암호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네. 특히 가짜 와이파이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접속하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빼가는,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 같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 말고 통신사망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청취자 소일돈님,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처음에는 과기정통부처럼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와이파이만 구축 사업이 있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관련된 예산이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고 지자체가 통신사와 협력해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그 청취자 정윤한님이 보내셨네요. 네.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GDP의 70% 가까이 소비가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물가가 너무 올라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네. 그러면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둔화될 테고, 그럼 우리의 생산, 투자,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 수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기와도 결과적으로는 다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국의 경제 지표, 미국의 증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또 이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는요, 저희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인간을 닮은 로봇 점점 더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와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만 잠시 후 58분부터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그거를 저희가 KBS 1라디오와 동시에 라디오로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1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